도대체 중국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요? 중국이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온갖 행태들을 보면 조직폭력 집단에서나 볼 듯한 일들이어서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의 반중국적 SNS들을 감시하면서 부정적 댓글들을 달면서 협박한 그런 일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중국 인사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26일 중국 당국이 가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계정을 이용해서 중국에 반대하거나 비우호적인 인사를 위협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이를 주도한 것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9.12 특별 프로젝트 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미국 연방검사가 중국 공안부 소속 요원 34명을 골석 기소하면서 제출한 89쪽 분량의 고소장과 관련자 진술서에 해당 팀의 활동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면서 이들 요원은 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개설한 가짜 계정을 통해서 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했으며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적들을 겨냥해서 강도 높게 온라인 공격을 퍼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한다든지 이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야심을 비판하는 세력, 천안문 사태를 포함해서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는 인사들에게 이들은 거침없는 온라인 공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 공격은 영어 또는 중국어 등의 언어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9.12 특별 프로젝트 팀이 언제부터 가동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 연방검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공격 대상의 천안문시 학생 지도자 중 한 명과 2020년 중국에서 탈출한 바이러스 학자가 포함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추정키로는 중국 당국이 공격한 이 바이러스 학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논문으로 발표했던 엘리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때 중국의 부동산 재벌이었지만 미국으로 도피해서 살면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폭로해온 권구이도 공격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권구이의 SNS 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댓글을 올려왔고요. 한 회원의 경우에는 이 권구이의 페이스북에 무려 120번이나 공격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9.12 특별 프로젝트팀 요원들은 2020년 5월 미국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서 숨지게 한 BLM 사건의 확대를 위해서 선동 작업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터져나오는 중국의 인권 탄압 비판에 맞불을 놓으려 했던 겁니다. 다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 당국이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9.12 팀의 활동도 아주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들의 임무가 외국에 있는 중국 정부의 적을 위협하고 외국의 피난처를 찾은 반중국 인사들의 중국 비판 목소리를 약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9.12 특별 프로젝트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 왔다 그러면서 중국에 국경을 초월한 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이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리서치 업계 그래피카의 잭 스티브스 정보 담당 부사장은 9.12 팀의 활동은 친중국 세력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활동과 유사하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홍보하고 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콘텐츠로 정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 검찰 당국은 9.12 특별 프로젝트 팀의 해당 활동이 이 베이징시 공화국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원들이 각자 여러 개의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작업을 24시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무실에는 수십 대의 노트북,
텔레비전, 침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화상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사의 중국 내 가족을 공격 표적으로 삼았으며 특정 인사의 부친을 가택 연금시키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정치학 부교수인 이한 총은 9.12 프로젝트 피고에 대한 기소는 여기에 관여한 공안부 공무원의 신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소장과 진술서에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은 한편으로는 해외의 SNS의 댓글 작업 등을 통해서 이 반중국적 인물들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또 중국 내에서 공산당에 반대하거나 좋지 않은 여론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자의 신문은 25일 중국이 간첩 활동의 정의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수정안이 26일 통과된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적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행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5가지로 정의했던 기존 법안에 더해서 새롭게 사이버 스파이 행위, 그러니까 해킹을 추가하면서 적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적용 대상을 국가기밀이나 정보로 국한한 것과는 다르게 수정안은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국가안보당국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소지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하는 어느 누구도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고 또 반간첩법의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의적 운영을 막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혼게이제 신문에 따르면 실제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일본 제약업체 아스테라스 제약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일본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문제 일본인 임원은 2번째 베이징 근무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귀국하기 직전에 구속이 됐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이 임원은 일본 아스테라스 제약의 홍콩과 베이징 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베이징 내 일본 기업 단체인 중국 일본 상회의 부회장도 지낸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발 넓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즉각 스파이 행위는 없었다면서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중국 측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일관하고 있어서 중일 간의 외교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 중국 주재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지되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의 제중국 기업은 언제든 공격 대상이며 주재원도 구속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어서 한국 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방첩법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모든 조직 개인에 의한 간첩 행위나 임무 수탁, 방조, 정보 수집, 금전수수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중국 관영지 고위 간부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1년 만에 기소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2월 베이징에서 일본 외교관과 식사 도중에 연행됐던 등위위 광미일보 평론부 부주임 가족이 이날 성명을 내고 등 부주임이 지난달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등은 지난해 2월 21일 베이징의 둥청구의 노보텔 신차오 호텔에서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던 중에 체포가 됐습니다. 일본 외교관도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일본 정부가 중국에 항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민의 밀고가 은연중에 장려되는 분위기여서 외국인 주재원들을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간첩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만한 중요 정보를 전한 사람에게는 중국 정부가 최고 10만 위안, 약 1932만 원 정도의 포상금도 줍니다. 단지 중국에 주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역시 언제든지 중국 당국의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촬영입니다. 이 공항과 역, 항만 등은 일부 지역이
군사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무심결이라도 촬영하다가 걸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두 번째, GPS 앱을 켜고 등산하고 산책하는 일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GPS 앱을 켠 채 등산 또는 산책을 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등고선 같은 이런 상세 지형 정보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얻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지형을 군사기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GPS를 켠 채 등산이나 산책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책, 골동품 등의 기념품 구매도 안 됩니다. 고서적이라든지 골동품 등을 기념품으로 사는 행위가 역사자료 수집으로 간주되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폭넓은 인맥 쌓기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술집이라든지 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 공유의 장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역시 간첩 행위로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맥을 넓히려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의 모임. 이거 당연히 감시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 업로드 등 활발한 SNS 활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SNS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에서의 업로드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정치인, 정부 부처명 같은 이런 특정 단어 검색만 해도 외국인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 갑니다. 우리 와이타임스 이미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